네, 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땅의 혈맥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 몸의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은 흐르고 흘러서 스스로 정화를 합니다. 또 물은 땅에 존재하며 항상 흘러다닙니다. 땅의 기운은 흘러서 가다가 물을 만나면 멈춥니다. 물이 곧게 가면 바람도 곧게 가고, 물이 굽어서 가면 바람도 굽어서 갑니다. 그래서 물이나 바람은 곧게 가면 안 됩니다. 굽이 돌면서 가야 합니다. 사람은 공간의 기운을 코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가 바람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고르게 쉬어야지 합니다. 사람은 풍수, 즉 공기와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수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풍수 자체가 가장 큰 보배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의 공기 중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바람과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서 흘러가고, 또 높은 곳을 만나면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곧 법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보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도 바람처럼 지구상의 모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맑은 것은 비가 공기 중에 불순물을 모두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죠. 물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더러운 물을 밖으로 버리면 물은 흐르고 흘러서 스스로 정화되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이 파괴되어서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물길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듯이 물길은 아주 위험합니다. 요즘 수해복구 사업으로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의 제방을 똑바로 곱게 쌓죠. 그러므로 수해가 났던 곳의 제방은 매년 수해가 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길과 바람길을 똑바로 하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이렇게 형성 구불구불 되어 있으면 물이 가다가 부딪혔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 속도가 완만해져 가는데, 이것이 똑바로 쌓아놓으면 이것이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방을 곱게 만들면 유속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골의 냇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리정리를 하면서 마을 앞 도랑을 전부 다 일직선으로 만들고, 또 개울가의 수초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죠. 이것으로 인해서 물고기와 곤충들이 사라지는 생명이 없는 하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길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콘크리트로 둑을 쌓은 후에는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물개와 뱀장어 등 회기성 어류들은 어미가 바다로 가서 알을 낳고 새끼들이 다시 민물로 올라오는데 강의 둑을 막아서 물고기들이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새끼들이 강으로 올라올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쌓아서 수초가 자랄 수 없으므로 물의 정화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가축의 분뇨와 생활 오폐수가 흐르면서 돌과 풀에 부딪히면서 정화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물돌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초가 살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이 살아야 우리 인간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은 저절로 흘러가도록 놔둬야지 물길을 강제로 막거나 뚫으면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걷어내고 생태 복원에 힘을 기울여야지 합니다. 수맥도 물길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초목도 바람길과 물길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백산이나 백두산 등 높은 산의 정상에 가보면은 바람길이기 때문에 초목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수맥 위에다가 축사를 지으면 수맥에 있는 가축들은 질병에 잘 걸리고 또 이유 없이 새끼들을 유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꽁이나 산짐승들이 알을 낳거나 쉬는 곳은 그곳은 온화한 기운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당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풍수학적으로 합법해야 하겠죠. 그래서 새나 산짐승들은 양지 바르고 땅의 기운이 좋고 온화한 곳에서 부화를 하거나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나 뱀, 쥐, 지렁이, 개미, 벌, 개구리 등 벌레가 있는 곳은 습기가 있는 곳이며 땅속이 푸석푸석한 곳이므로 흉지가 됩니다. 흔히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봉분이나 묘 주위를 멧돼지나 또는 산 짐승들이 파는 곳을 수맥입니다. 그것은 봉분이 습하면 그 봉분에 벌레들이 살죠. 그럼 그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들을, 즉 그 봉분을 파헤치는 거예요. 개미집이 있는 자체는 건조하지만 그 주위에는 수맥이 있어서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야지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가 노는 곳은 피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개는 아주 수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가 졸고 있거나 개가 노는 곳은 명당은 아니라도 최소한도 수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수맥에다가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깽깽거립니다. 게다가 목줄을 탁 풀어놓으면 쏜살같이 다른 데 가서 뒹굴고 놉니다. 그래서 개새끼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즘 애완견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뭐 직접 집에서 안 기르시면은 옆집에서도 빌려다가 한번 집에다가 내놓고 관찰을 해보십시오. 개가 뒹굴고 놀고 그 개가 졸고 하는 곳은 명당일 수도 있고 최소한도 명당은 아니라도 그것은 수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새끼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 개새끼가 놀거나 자는 곳을 빼앗아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은 수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노자님은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이란 가장 이상적인 생활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물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지만 깨끗한 곳에 있으려고 다른 것들과 다투지 않고 이 세상에 물보다 더 유연하고 겸손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춘추 시대에 손무가 물의 신비성을 느낀 내용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온도에 따라서 안개로 변하고 또 이슬로도 변하고 비로도 변하고 작게는 이슬이 되고 많이 모이면 실개천이 되고 그것이 더 많이 모이면 강과 바다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되는 것이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은 유연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겨루는 일 없이 자기를 낮추는 물의 철학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물은 지금 흘러가야 하는지 잠시 쉬었다 가야 할지 그 시기를 잘 헤아립니다. 또 물은 자기 스스로 역류하는 법이 없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려고 안달을 하지만 물은 그런 일과 상관없이 우주적인 원리에 자신을 맡기고 유유자적 낮은 데로 임할 뿐입니다. 이는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결국 자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철학을 모른 채 조금 안다고 조금 있다고 가볍게 처신들을 합니다. 험난한 세상에는 겸손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풍수학인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물처럼 낮은 데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굳이 헐뜯으려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버리면 가볍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악들을 끼쳐왔습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이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흘러가는 길이 더 정답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묘를 쓸 때 바람길과 물길을 잘 파악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합니다. 지리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풍수에서는 용과 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형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땅의 이치는 아주 현묘합니다. 현묘. 이 묘자가 묘할 묘자죠, 그죠? 이걸 파자 풀이하면 소녀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여자의 마음을 참 알 수가 없죠. 아가씨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아가씨 마음이라 마누라 마음도 잘 모르죠. 지리는 지형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지리보다는 풍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지만 그 표면은 끝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긴 모양에 의해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땅의 모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굴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씩 다르듯이 땅의 모양도 모두가 다릅니다. 땅의 표면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즉 땅은 굴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기운은 모두가 다릅니다. 땅의 중심점은 하나이지만 조금의 차이라도 기운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강가에 아무리 작은 모래알이나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운을 눈으로 보거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등 여러 가지 기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또 땅은 자장파에 의해서 기운을 발생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공극현상으로 틈에 의해서 물과 바람이 존재하고 주위 공간 형성으로 인해서 땅과 하늘의 기운이 모두 다르게 형성됩니다. 사람은 누워있을 때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의 위치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좋은 기운이 있는 명랑 길지에서 잠을 자야지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좋은 곳에서 잠을 자면은 건강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쉴 때에도 아무 곳에서 쉬지 않고 주위를 한번 두리번 거린 다음 살핀 후에
적당한 곳에서 쉬죠. 흔히 얘기할 적에 나무꾼이 쉬던 곳이 명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옛날에는 농사철이 끝나고 겨울철에 나무를 하기 때문에 비록 나무꾼이라 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쉬지 않고 바람을 피해서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서 쉬죠. 그러므로 나무꾼이 쉬던 곳이 명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눈이 빨리 녹는 곳은 수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어쩌다가 명당을 잡았다는 것은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새끼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바꿔가면서 우리 몸에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땅에 곡식을 심어도 어느 곳은 잘 자라고 어떤 곳은 잘 자라지가 않죠. 그것은 땅의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동네에서 옆집에 살더라도 한 집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며 그런데 바로 옆집은 가족들이 모두 허약하거나 또는 자주 병원에 다니는 집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집에서 잠을 자도 어떤 방에서 잠을 자면 편안하게 깊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지 모르게 개운하지 못하고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맥을 의심해 봐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집이 이래 있으면 방이 이제 여러 칸 있을 때 잠을 자는 것은 한번 이 방에서 한번 잠을 자보고 이 방에서도 잠을 자보고 이 방에서도 잠을 자보고 머리도 하루는 이쪽으로 하루는 이쪽으로 하루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잠을 바꿔서 잡았을 때 가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기분 좋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주무시면 그것은 수맥이 없고 명당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면은 1층에 사는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이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시골에서 말하는 흉가나 터가 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수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터가 센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터가 센 집 가보면 다 수맥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땅의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명도리에 그 늘봉가든 귀신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귀신을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귀신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낮에 가서 귀신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봉가든은 수맥이며 풍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흉지이며 아주 망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성리에 가면은 고려 후기 때 충신이며 태조 이성계의 중마고인 도음선생 묘가 있습니다. 그곳 주차장에 보면은 가든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TV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집이라고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보니까 완전 수맥에다 지어놨더라고요. 귀신은 수맥이나 음습한 곳에 삽니다. 흔히 얘기할 때 새벽에 닭이 울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얘기하죠. 그죠? 물론 수맥이라고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듯이 수맥파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파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난 곳에 가보면 대부분 수맥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 전라도 인천, 김성수 그 생가에 가보면 아주 명당입니다. 북창집이 아주 명당인데 창고가 이래 있으면은 만석군 집안이죠. 인천 김성수. 창고 문에다가 도깨비가 불나는 것하고 써놨어요. 근데 여기가 수맥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불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냥 도깨비가 불낸 곳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중에 수맥파를 차단한다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수맥을 완전하게 차단해주는 제품은 없습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수맥을 100% 차단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흔히 동판이나 돌침대,
뭐 심지어는 뭐 달마도가 수맥파를 웃기지 마십시오. 저희는 동판을 깔든 돌침대를 깔든 뭐를 깔았든 간에 가면은 수맥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맥을 100% 찾아 못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묘가 이래 있으면 내 기층에다 뭐 묻으면 수맥 안 흐른다 그러죠, 그죠? 세상에 이런 제품을 믿고 쓰는 사람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근데 이것을 제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걸 갖다 묻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최명은 시장도 자기 아버지 묘에다 이걸 갖다 묻어놨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보 받아가서 딱 하니까 완전 수맥이에요. 그래서 이건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옮기달래. 아까 때도 시장까지 지내는 양반이 자기 산이 없는 거예요. 공동묘지, 의림지 거기에. 공동묘지 거기서 옮길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간신히 수명만 피해갖고 이장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묻어대는 거야. 근데 파보니까 물이 철렁철렁한 게 저희 아버님 시신이 유탈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제품 파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제가 여기만 있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서도 강의하고 뭐 여기저기서 대학교도 강의하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풍수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풍수 강의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이런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제 이름을 좀 빌려달래. 그래서 책상에다 내 이름만 갖다 놓고 한 달에 얼마씩 주겠대. 그러면서 이것이 수맥에 차단이 된대. 지금도 이거 제천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좋다. 나하고 같이 가갖고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수맥이 안 되면 내가 해준다. 어디 가보자. 가재. 어디를 가야 되나 보고. 그럼 샘에 가자. 옹달샘에 가자. 당신 말대로 옹달샘에 이거 네 군데 갖다 놓고 이 물 안 나오면 내가 그 당신 제품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안 간대.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싼 돈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맥이 집에 지나가면 이사 가면 됩니다. 물론 금방은 못 가겠죠. 또 동네방네 소문내키면 집값 떨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슬그머니 수맥 없고 좋은 기후 있는데 얻어갖고 지금 뭐 이사 가야 됩니다.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집 수맥이라 하다 보면 집값만 떨어집니다. 그럼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위에다 올리는 게 뭡니까? 알미늄 호일이죠. 좀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침대가 있으면은 매트리스를 드러내십시오.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알미늄 호일을 세로 가로로 한 대여섯 급 깔으십시오. 그리고 매트리스 딱 올려놓으면 전혀 표시도 안 나고 이것이 돌침대나 동판이나 같은 효과를 냅니다.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래서도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수맥을 우리가 이제 수맥에 민감한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약 인간의 30% 정도는 수맥을 많이 탑니다. 우리가 온나무를 보고 온나무 얘기만 해도 옷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온나무를 만지고 꺾어서 먹고 삶고 먹고 해도 전혀 옷이 안 타는 사람이 있듯이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수맥은 그래도 안 탄다 하더라도 수맥은 무조건 피해야지 됩니다. 네, 풍수는 바람과 물이라 그랬죠. 장풍득수라는 말에서
풍자와 숫자를 따서 풍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장풍득수라는 이것이 이제 자전에는 감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갈무리할 짱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갈무리할 짱이라고 씁니다. 즉 장풍득수라고 얘기하면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출장자를 파자풀이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풀초자죠. 그죠? 풀초변이죠. 나무 조각장이죠. 나무 조각. 맞습니까? 이거는 벼랑엄자죠. 신하신자죠. 창가자죠.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깊은 산속 바위 밑에 나무 조각으로 만든 상자 속에 신하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감출장이에요. 그게 뜻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풍수지리란 우리가 바람을 갈무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땅의 형태를 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산과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과 수에 의해서 바람길과 물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수는 주와 객을 떠나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양택이든 음택이든 주와 종의 관계를 이루어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를 양택과 음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음택은 주로 이제 묘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택은 우리가 사는 집, 사무실, 뭐 회사, 점포, 또 생활풍수 등이 모두 이 양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는 존귀해야 하고 종은 주를 보호해주고 유정하고 환포하며 단장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음양의 기운이며 모든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힘이고 또 물은 땅 속에 스며들어서 흙 기운의 근본이 됩니다. 만약 공간에 바람이 없다면 대기 중에 흐름이 없어질 것이고 또 흙에 수의 기운이 없다면 흙은 메말라서 아무런 생기를 간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오염된 지역을 새로운 기운으로 희석시켜서 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바람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청소부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땅에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바람과 물과 영향으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자체도 풍수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바람에 의해서 흐르며 지구상의 모든 공간을 신선하게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람은 하늘의 기운을 흐르게 하여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물은 땅의 기운을 멈추게 하여 적당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강풍이 되어 살풍이 되고 땅의 기운을 머물게 하는 물이 너무 많으면 땅의 기운은 수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이 너무 지나치게 태가하면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이 흐르는 길을 가늠하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의 기운을 찾아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학문이 풍수지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땅 속의 모양까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 이치로 땅의 모양을 보고 추측하고 판단하여 땅의 기운을 찾아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좋은 기운의 영향을 주도록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도 좋은 땅의 기운을 흡수받아서 영포골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다. 저는 이제 뭐 시간만 있으면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닙니다. 흔히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역마살이 꼈다 그러죠. 사실 제 사주에 역마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태어나신 생가나 묘 등 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훌륭한 분들이 태어나신 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 또 고산 윤선도 선생이 태어나신 마로니에 공원에서 고산 윤선도 선생이 태어났지만 원래 고산 윤선도 선생의 생가는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명동성당은 아주 명당이죠. 강릉에 오죽헌 나가보셨죠? 이 오죽헌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죽헌 목룡실입니다. 기운이 쫙하게 들어와서 여기에 담이 있는데 이 담에 수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잎이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안채입니다. 안채는 수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살면 이 집에는 조선 초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계속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절선지지라는 얘기죠. 아들을 못 놓는 딸만 놓는 거예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물려줬다가 또 사이한테 물려줬다가 사이 5번인가 몇 번을 결국은 신사임당 그때까지 물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은 수맥이고 더군다나 직출하고 여기서 태어나면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죽헌은 계속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장경에 보면은 호리지차가 화복 천리였습니다.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화복에는 천리만큼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치훈의 아들 최응현이 아들이 없어서 둘째 사이 이사원에게 물려집니다. 또 이사원 역시 아들이 없어서 신명하에게 물려집니다. 신명하 또 아들이 없어서 권하에게 물려집니다. 권하의 아들이 권척윤입니다. 그래서 이사원의 딸인 용인이 씨는 딸을 5 뒀는데 딸만 5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딸인 아들 이율곡에게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달라고 서울의 집과 전답을 물려주고 넷째 딸의 아들 권척윤에게는 오죽헌과 전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그 집을 오죽헌을 물려받은 권척윤은 그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지은 거예요. 권척윤이 호예요. 이 오죽헌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죽헌의 유료가 되는 거예요. 또 신명하가 낳은 딸 넷 중에 둘째가 신사임당인데 신사임당의 아들이 이일구 선생이죠. 그래서 그 권척윤이가 그 집에 자신의 호인 오죽헌을 당으로 정했던 거예요. 안동에 가면 태계 선생이 태어나신 그 태실이 있죠. 진짜 그 기운이 좋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실이 굉장히 작아요. 태실이 한 요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담이 있는데 여기 또 수맥이에요. 기운이 아주 집 뒤에 가보면 여기로 기운이 쫙 딱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또 학봉 김성일 선생 태실, 의성 김씨 종택, 내압 종택이라죠. 오자 등가택이라고 하죠. 안동에 가면 또 임천각이라고 있죠. 여주의 명성하고 생가. 여주의 명성하고 생가가 보면은 집 뒤에 산이 이래 있고 안채가 있고 명성하고가 기운이 2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명성하고 할아버지가 뭡니까? 이 뒤에 민씨들 묘가 있죠. 사비금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명성하고 할아버지가 묘직이었어요. 즉 여기에 있는 묘 벌초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논밭을 붙여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에서 명성하고 태어난 것이죠. 풍작도로 잘 갖춰 있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에 또 아니사라는 그 섬도 있고, 단양에 가면 우탁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우탁 선생이 태어나신 곳. 또 구미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다 가보셨죠. 지금은 그래도 벽에도 반듯하게 쌓아놨지만 옛날 초창기에는 벽도 다 허물어져 초가상칸 그러한 초가상칸도 없었죠. 옥천에 가면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신 곳 있죠.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신 곳에서 조선시대 때 정승이 3분 태어나신 집터입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많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서 나도 이제 훌륭한 손자를 하나 봐야지 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손자가 태어나고 유경수 여사가 태어난 겁니다. 또 경북 의령에 가면 삼성 이병철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집 뒤에 산이 이래 있는데 이병철 선생이 태어난 곳이 이래 있습니다. 이 마당의 수맥입니다. 근데 이 수맥이 어디서부터 보지도 않습니다. 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흘러와갖고 마당 앞으로 지나가갖고 여기 와서 한번 싹 돌아서 나갑니다. 그러니 아까 물은 재물이라 했죠. 물은 재물이겠지만 멀리서부터 많은 물이 흘러왔고 내 앞에 머물렀다가 나가는 물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대로 갇힌 데가 여기입니다. 많은 물이 내 마당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걸 다 저거 해놔서 수맥으로만 봐야지 그걸로는 안 보입니다. 마당에. 그래서 와갖고 이 산에 의해서 한번 부딪혀서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경북 봉화에 가면 이몽룡 생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간산을 갔는데 그 부인인 그 아줌마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우리 그 버스로 갔는데도 커피 한 잔씩 다 타고 주면서 이 자리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니까 그 부인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자기 객지에 가서 살다가 암에 걸려갖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암에 걸려서 아이고 이제 죽어도 집에 고향 가서 죽는다고 이제 이몽룡 생가에 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지절로 암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갖고 커피까지 한 30여 명 갔는데 커피를 다 타주면서 하더라고요. 또 그 낙성대라고 있죠. 강갑찬 장군이 태어난 곳. 또 충남 홍성에 가면 최영장군 생가와 성삼문 생가가 같은 곳입니다.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분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성삼문 선생을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 측에 가서 신혼 생활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조선 중기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신사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여자 집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 놓고 살다가 애들이 크면 다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딸내미가 결혼을 해갖고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아마 이제 풍수하고 사주 명리학을 이제 잘 보셨던 모양이에요. 공부를 하셨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아이를 가져서 논다고 딱 하니까 그 사주를 딱 풀어보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요 시간 안에 놓으면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고 명도 긴데 요 시간을 넘어가면은 훌륭한 손자는 태어나는데 이 명이 짧은 거예요. 그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담장 너머로 산시대까지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아직도 안 태어났느냐 하고 한번 소리 쳤겠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또 한 번 소리쳤죠. 아직도 안 태어났느냐 하고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직도 안 태어났느냐 하니까 아직 안 태어났답니다. 세 번을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3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거 씻다 지나가서 애기가 딱 태어나니까 아이고 똑똑한 손자는 나오는데 명이 짧겠구나 했다고 합니다. 또 음성에 가면 반기문 총장 태어난 생가 그것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가를 복원하기 전에 갔는데 생가터가 옛날에는 그 파트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담을 이래 쳐놨는데 이 담에서부터 수맥이에요. 이쪽 모서리에도 수맥이 있고 기운이 딱 들어와서 여기서 뭉쳐 있고 그리고 여기 연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내려와서 집터에 머물고 앞에 수맥이 있으니까 기운이 머물고 공자님이 태어나신 중국의 리구산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경주 채부잣집 12대 300년 부자 그죠? 12대 동안 부자 노릇하기 힘들어요. 흔히 얘기할 때 3대 부자 못 간다 그러죠. 12대 300년 그 집터가 삼태기 명당이에요. 기운의 중심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 채부잣집 선제 묘들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시원하게 다 명당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닌 자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기가 머무는 명당에 조상의 유해를 장사 지내면 그 명당에 모셔진 조상의 유해는 황골이 되고 또 그곳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운의 파장이 후손들에게 동기 감흥을 하기 때문에 후손들은 훌륭하게 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감응할 수 있는 명당을 찾아서 살거나 유해를 갈무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곳이 이 충주지입니다. 이 장사 지낼 장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이 원자는 옛날 그 장사 지낼 장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묘지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낼 장자가 묻다, 감추다의 뜻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장에서 유래한 글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산에다 갖다 놓고 시신을 묻고 그죠? 풀이 나 있죠? 땅에다가 이것이 파자 풀이하면 이래 돼 있죠, 그죠? 땅에다가 갖다 묻고 사람을 묻고 위에 풀이 나 있다는 그 글자죠, 그죠? 암자가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이래 쓰죠. 암에 걸렸다 하죠, 그죠? 한자에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럼 조상들 묘를 잘못 쓰면 그 후손이 암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환자는 아픔이 심해서 이 신음소리가 산과같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들어 기례라는 뜻이죠. 품자, 이 품자 입구가 하나일 때는 입구, 셋일 때는 조잘거리다, 시끄럽다랍니다. 그래서 입구가 하나일 때는 말하다, 입구가 두 개일 때는 잔소리하다, 슬피 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입구가 세 개일 때는 조잘거리다,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울곡자도 마찬가지죠. 울곡자가 이래 쓰죠. 사람이 슬퍼, 사람이 죽음을 슬퍼해서 우는 곡소리가 울곡자죠. 울곡자가 이건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슬피 운다는 뜻이죠. 이 상자도 재미있습니다. 죽을 상, 복 입을 상이죠.
입구가 두 개죠. 입구 두 개에다 입구 두 개에다가 망자죠. 오두이자죠. 이렇게 붙여진 자죠. 슬픔을 감추는 옷을 입은 거예요. 가짜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주범시자죠, 그죠? 옛날에는 북두칠성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시신을 의자에 앉혀놓고 장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시신을 앉혀놓은 모습이 변한 글자라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럼 한자 자전의 설명을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북두칠성 모양이에요. 칠성 모양이죠. 고구려 시대 때 벽화나 이런 데 가면 북두칠성이 다 그려져 있죠. 북두칠성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칠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쌀 밑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똥시자죠. 사람이 쌀을 먹고 죽어서 나오는 것이 똥이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오줌 넣자. 그죠?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오는 것이 오줌이죠. 이 죽을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뼈 앙상할 앙자입니다. 비수 비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살을 이 칼로 다 발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글자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 살을 발려서 세게 주는 조장에서 유래한 글자라고 글자입니다. 이것도 파자표현 활과 장대로 돼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야산에서 맹수들로부터 죽은 부모님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활과 장대를 들고 서 있는 풍경에서 유래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또는 문상 그래죠, 그죠? 조상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해서 고인의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 조상입니다. 문상은 상주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문상은 물을 문자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죽음을 물어본다는 의미로 상주가 상을 당한 것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조문이라 그러죠. 조문은 조상과 문상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상이 나면은 옛날에는 집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중 해놨죠, 그죠? 이 기자는 꺼릴 기자죠.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상중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사실은. 왜 꺼릴 기자? 문상을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중은. 이 기중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는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럼 전염병이 생기면 그 마을을, 온 마을을 다 휩쓸어 버리죠. 그럼 이걸 써붙이는 거예요. 줄을 쳐놓고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기중하고 써놨던 거예요. 그걸 왜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기중이라고 써놨습니까?
그래서 상중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오지 말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묻혀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이때 양지 바르고 안흙하며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 명당에 모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시신을 아무 곳에나 장사 지내면 그것은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시신을 산에 버리는 것입니다. 청호경에 보면은 혈길장흉하면 여기 희독이라 씁니다. 즉 혈장이 길하고 아무리 좋아도 장사가 흉하면은, 즉 풍수질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논어에 보면 신종추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종은 부모님의 임종을 신중하게 한다는 말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예법에 따라서 슬퍼하며 엄숙하게 하고, 추호는 먼 조상을 추모한다는 뜻으로 조상님들이 제사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인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진심으로 추모하고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 후대의 자손들이 그 은혜를 잊는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방법에도 장법과 예법이 있습니다. 장법은 풍수지 이치에 합당하게 갈무리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법은 예의를 갖추고 예의에 맞게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신달이죠, 그죠? 장례가 두 가지가 다 합친 거예요. 풍수지 이치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고 장사 지내는 것을 장례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혹시 뭐 식사를 안 하셨거나 또 약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한잔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원래 제가 강의를 6개월을 해드리는데 지금 한 달이 늦었죠. 그래서 원래 2시간씩 6개월 해서 강의해드리는데 한 달 늦었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반씩도 해드리고 빨간 날짜도 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